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처음으로 5성급 호텔에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주말 내내 그곳에 머물렀지만 아들은 어머니, 잘 쉬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계산서를 내밀고는 돈 한 푼 없는 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나이든 접수원이 카운터 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저는 사장님 밑에서 33년간 일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봉투를 따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과 봉투 안에서 발견한 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악몽 같은 순간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주 전 아들 민준이에게서 어릴 적 이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들뜨고 따뜻하고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어요. 수진이랑 제가 어머니께 그동안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66년의 인생. 묵묵히 일하며 상처투성이 손으로 저 아들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5성급이에요. 어머니는 개인 스위트룸, 스파, 고급 레스토랑, 모든 게 포함된 서비스를 누리실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럴 자격 충분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은 그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희생의 세월 끝에 남의 집을 청소하며 지새운 잠 못 이루던 밤들 끝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닳아버린 무릎으로 바닥을 문지른 세월 끝 아들이 저를 알아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금요일 아침 민준이와 수진이는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을 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재석, 달치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샴페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값비싼 선글라스에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짓던 그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성공하고 품위 있고 마침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제 아들만 보았습니다. 호텔은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마치 궁전처럼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 자신의 모습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는 바닥, 황금빛을 쏟아내는 듯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공기 중에는 제스민과 값비싼 목재 향이 떠다녔습니다. 그런 곳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낡은 갈색 원피스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긴장 푸세요. 어머니도 여기 다른 사람들만큼 중요한 분이세요. 수진이는 제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잡지 모델처럼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스위트룸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원 전망에 자쿠지 욕조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든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함과 행복감.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이 드디어 나아지고 있다는 가슴 벅찬 따뜻함만 느꼈을 뿐입니다. 스위트룸은 우리 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구름처럼 보이는 하얀 시트가 깔린 거대한 침대, 빨갛고 노란 꽃이 가득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 세 사람이 자도 될 만한 크림색 소파, 그리고 화장실은 세상에 진주색 타일, 황금빛 조명이 달린 거울, 울고 싶을 만큼 부드러운 수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시트를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곳에 데려온 것입니다. 아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주말은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이국적인 과일로 가득한 아침 식사, 웨이터들이 여왕처럼 대접해주는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민준이는 와인을 주문했고 수진이는 수정처럼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빚이나 공과금, 허리 통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거짓된 평화의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토요일 밤, 우리는 호텔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수진이는 박수를 쳤고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와인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저는 제 자신의 파멸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준이는 11시에 로비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체크아웃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부푼 마음으로 정시에 내려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이미 젊은 접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고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잘 쉬었어요. 잊지 못할 주말이었어요. 그러고는 제 손에 3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쥐어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민준이,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맨 수진이, 둘 다 나지막이 웃으며 서로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호텔 유리문을 지나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에 올라타 서울의 아침 교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듯, 지난 3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린 계산서가 너무 심하게 떨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300만 원.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300만 원은 허리가 부서져라 일해야 하는 제 1년치 수입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가 없는지를, 제가 그 돈을 절대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의 젊은 접수원이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님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굴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예의를 차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고 배를 걷어차인 듯한 숨막히는 신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로비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커플이 대리석 분수 옆에서 웃고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가 한 손으로 제스처를 하며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동안 제 인생은 그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수한 굴욕감이 액체불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요. 말이 부서져 겨우 속삭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접수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분홍색 손톱이 키보드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손님 문제가 있으시면 매니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 제가 방금 떨어진 심연을 묘사하기엔 너무나 작은 단어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호화로운 호텔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돈도 없이. 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정확히 알면서 계획하고 즐기면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눈물이 허락도 없이 굵고 뜨겁게 분노와 수치심을 가득 담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그토록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기 민망한 듯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접수원은 불안해졌습니다. 손님,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300만 원이 없었습니다.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갈 버스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리석 바닥을 끄는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자 카운터 뒤에서 한 노부인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8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완전히 흰머리를 쪽으로 묶고 수십 년의 이야기를 담은 깊은 주름과 꿀색 눈동자로 저를 기묘한 강렬함으로 바라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것은 달랐습니다. 더 낡고 마치 3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짧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접수원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숙 씨,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노부인은 주름진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은숙, 그때는 그 이름이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부드러운 라벤더와 타임 향수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특정한 것을 찾는 듯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채 제 이 목구비를 훑었습니다. 박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질문은 가슴을 치는 충격이었습니다. 박 씨, 제 아버지, 30년 넘게 아무도 제 앞에서 그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35살 때 돌아가셨고 어린 아들과 저를 아무런 유산 없이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저 너무 많이 일하고 말이 없었던 진지한 남자에 대한 흐릿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분의 딸입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아는 걸까요? 은숙은 마치 거대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떴고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사장님 댁에서 33년간 일했습니다. 20살 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로비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소음은 멀어졌고 그 정지된 순간에는 오직 그녀와 저만 존재했습니다. 사장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까다롭고 요구가 많았지만 훌륭하셨죠. 저는 그분 댁의 가정부였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분의 물건들을 돌봤죠.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단어 하나하나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어요. 몹시 편찮으셨죠. 거의 말씀도 못 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은숙은 유니폼 주머니에서 세월에 바래고 접힌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앞면의 잉크는 거의 지워졌지만 그곳에 떨리는 필체로 제 이름, 지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은숙아, 언젠가 내 딸이 이곳에 올 거다. 혼자, 길을 잃은 채로. 그때 이 봉투를 전해주렴. 내가 지금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여기서 일할 걸 아셨어요. 30년 전에 이 호텔에 제가 고용되도록 주선하셨죠. 기다리라고.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33년 만에 드디어 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마비된 손가락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종이 이상의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고무처럼 늘어나는 매 순간을 느끼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와 낡고
녹슨 쇠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에는 44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손으로 쓴 주소가 적힌 작은 가죽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집에서 서류에 서명하실 때 몇 번 보았던 그 기울어진 글씨체. 단어들이 돌멩이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지영아,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우리 가족의 어떤 것도 보이는 것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밀들을 용서해다오. 설명 없이 너를 떠난 것을 용서해다오. 이 열쇠는 은숙이가 알려줄 주소에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였는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찾게 될 것이다. 혼자 가거라. 오직 너 자신만을 믿어라. 내 아버지, 박현식. 저는 편지를 3번 연달아 읽었지만 단어들은 여전히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밀들, 진실, 제가 진정 누구였는지. 모든 문장이 안개에 쌓인 수수께끼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직업에 대해 말씀하신 적도 개인적인 것을 공유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작은 유산, 민준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가구 몇 개를 팔아 갚아야 했던 빚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후, 녹슨 열쇠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편지 한 통. 저는 은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동정심과 긴박감이 뒤섞인 듯한 그 꿀색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 뭐가 있나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크게 우리를 둘러싼 짙은 침묵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장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길을 잃고 혼자 있을 때 이것을 전해주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열쇠에 달린 가죽 꼬리표를 다시 보았습니다. 거의 바랜 검은 잉크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레동 447, 창고 12, 동편. 저는 그 지역을 알았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가지 않는 오래된 창고와 부서진 거리로 가득한 버려진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어둡고 잊힌 곳. 아무도 찾길 원치 않는 비밀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손님. 젊은 접수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호텔 계산서는요. 그녀는 여전히 제가 낼 수 없는 300만 원이 적힌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굴욕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분노.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배는 얼음처럼 자라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면서 계획하면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은숙은 그토록 나이든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권위로 접수원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손님 계산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제 월급에서 할부로 갚겠습니다. 접수원이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은숙은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셀 수 없을 만큼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그분 딸을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이 낯선 여인이 제 빚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만든 빚을. 이럴 수는 없어요. 은숙은 주름지고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할 수 있고 해야만 해요. 하지만 먼저 그 주소로 가세요. 그 창고를 열고 당신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의 말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은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내 가족에 대해, 평생 묻어둔 비밀들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 진실을 찾아올 거라고 하셨지. 내 핏줄 중 누군가가, 하지만 그게 필요한 사람이 너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다. 다른 사람일 거라고 예상하셨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은숙은 제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다음 말을 하는 것이 육체적인 노력을 요하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6개월 전에 여기 왔었다. 나를 찾았지. 가족 프로젝트로 할아버지의 삶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군. 내가 박 사장님 밑에서 일했고 그분을 잘 안다고 말해줬다. 재산, 돈, 유산에 대해서 세상이 발밑에서 기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 왔었습니다. 은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버지를 조사했습니다. 6개월 전, 6개월 동안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굴욕을 주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는 것을. 하지만 왜? 제가 모르는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겨우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은숙은 부끄러운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남겨두셨다고 말했지.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나는 걸 보고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노부인을 조종해 정보를 얻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 호텔 여행, 사치, 거짓 미소를 꾸며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것을 찾는 동안 저를 폐허로 만들기 위해 그 창고에 가야겠어요. 단어들이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결의에 차서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하기 전에 지금 가세요. 민준이가 그곳이 어딘지 알게 되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호텔을 나섰습니다. 열쇠는 금속이 피부를 파고들 때까지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얼굴을 때려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도시는 제 고통에 무관심하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고 노점상들이 물건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녹슨 열쇠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진실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레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가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그래피티와 깨진 창문이 있는 낡은 건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리는 더 좁고 더럽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레동 447번지는 수십 년 전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녹슨 금속 창고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부식된 문과 거대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창문이 깨져 있었고 다른 곳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 틈새로 잡초가 자랐고 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침묵은 무거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문에 적힌 숫자를 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8번 창고, 9번 창고, 10번 창고. 심장이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12번 창고. 저보다 키가 큰 짙은 회색 금속 문에 수십 년간 만지지 않은 듯한 거대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굵은 거미줄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에 열쇠를 넣는데 3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들어갔을 때 금속이 소름 끼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긁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자물쇠가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마른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자물쇠를 벗겨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습기가 곰팡이, 녹슨 금속, 그리고 다른 무언가의 냄새와 함께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것. 30년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려온 무언가의 냄새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전한 어둠. 어둠 속에서 춤추는 그림자들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고 아버지가 묻어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떨리는 빗줄기로 겨우 2미터 앞을 비췄습니다. 창고 안은 버려진 냄새, 차가운 금속벽 사이에서 수년간 쌓인 침묵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에 제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각 메아리는 유령 같은 속삭임이 될 때까지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구석, 움직이는 듯한 모든 그림자를 빛으로 훑으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공간은 상상보다 컸습니다. 길이가 약 20m, 폭은 10m 정도였습니다. 벽은 습기로 썩은 판지 상자로 가득 찬 녹슨 금속 선반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너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파손된 서류철, 흐릿한 사진들. 창고 중앙에는 회색 벨벳처럼 보이는 두꺼운 먼지로 덮인 낡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 마치 어제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완벽하게 중앙에 시간이 닿지 않은 듯 먼지 하나 없이 온전한 크고 두꺼운 마닐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고의 다른 모든 것은 수십 년간의 방치로 파괴되었는데 저 봉투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여기 왔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묵직했고 종이 이상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았습니다. 서류들, 수십 장의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낡은 흑백 사진들, 그리고 모서리가 접힌 갈색 가죽 수첩. 저는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이 사이에 물고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은 도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소, 강남대로 328, 등기인, 박현식, 제 아버지. 날짜, 1982년. 저는 그 주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자란 초라한 집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그리고 또 다른, 총 5채의 집, 모두 도시의 비싼 지역에 있었습니다. 모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등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양할 만큼은 버셨습니다. 하지만 사치품은 없었고 휴가나 세차, 비싼 옷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투리 천으로 우리 치마를 꿰매셨습니다. 저는 밑창이 떨어질 때까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5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 온 가족사를 다시 쓰는 그 서류들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에 심장이 배섰습니다. 박민수, 생년월일 1968년 4월 15일. 부, 박현식, 모, 김미경. 저는 서류를 3번 읽었지만 단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다른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6년 먼저 태어난 아들,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제가 전혀 존재를 몰랐던 오빠. 저는 미친 듯이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증명서를 찾았습니다.
박가은 1975년생. 부. 박현식. 모. 이선희. 저보다 3살 어린 또 다른 딸. 숨이 가빠지고 짧아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다른 가족이, 어쩌면 둘, 어쩌면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의 유일한 세상이라고 믿고 자라는 동안 그는 다른 자식들, 다른 여자들, 제 삶과 결코 교차하지 않는 다른 평행한 삶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를 집어 휴대폰 불빛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젊은, 아마도 30대인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검은 머리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정원이 있는 큰 집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여자와 반짝이는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 건물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 수첩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들은 아버지의 기울어진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꼼꼼한 메모. 1978년 1월. 임대료 수금 320만 원. 미경에게 지급 50만 원. 은희, 제 어머니에게 지급 40만 원. 새 부동산을 위한 저축 230만 원. 페이지마다, 해마다 그의 돈을 다른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차갑고 계산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에 수첩을 눌렀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을 축적하고 집을 임대하고 세입자를 착취하고 여러 가족을 모르게 유지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가 주는 돈이 그가 실제로 가진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이가 한 짓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저를 그 호텔에 버리는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서류들을 뒤지다가 최근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7개월 전 날짜에 제가 모르는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김민준 씨께 박현식 씨의 재산에 대한 귀하의 조사에 대한 답변으로 언급된 부동산들은 여전히 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인 상속인이 소재 파악되고 통지될 때까지 개봉될 수 없는 봉인된 유언장이 본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상속인은 박민수 씨와 박가은 씨입니다. 법무법인 미래드림. 바로 그거였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조사했고 부동산, 유언장,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를 발견했고 이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합법적인 딸인 제가 사라지거나 법적으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그래서 굴욕, 그래서 돈 없이 저를 버린 것입니다. 그는 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재정적으로 파산시켜서 유언장을 개봉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아무것도 주장할 힘이나 자원이 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금속성 소리가 제 생각에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창고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지갑에 넣고 휴대폰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저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창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칼처럼 주말 내내 사용했던 거짓된 애정의 흔적 없이
얼음처럼 차갑게 침묵을 갈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문 쪽으로 불빛을 비췄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황색 석양 하늘을 배경으로 한 실루엣. 그는 더 이상 비싼 선글라스나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제가 그에게서 본 적 없는 어두운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숙이가 말했군요. 그렇죠? 그 멍청한 늙은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군요. 그는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 아버지를 조사했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성인군자 같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를 가난 속에 두면서 재산을 축적한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6개월 만에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은 내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있었어, 민준아.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있어. 내 것만이 아니야. 그는 마르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상속인들은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당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을 파괴해야 했던 거야. 무일푼으로 자원도 없이 존엄성도 없이 남겨둬서 유언장을 개봉할 때가 되면 당신이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수진이가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이제는 그녀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차가운 표정으로. 호텔은 내 아이디어였어. 그녀는 돕기 어린 자부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재정적인 타격을 동시에 주는 거지. 우아하지 않아? 그들은 함께 웃었고 그 소리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이것을 마치 게임처럼, 제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제 고통이 오락인 것처럼 계획했던 것입니다. 내가 갖게 두지 않겠어. 말이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제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 당신은 이미 망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끝장내면 살 곳조차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무겁고 단호하며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그쪽으로 돌렸고 한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대략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회색 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 그리고 이상하게 낯익은 네모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바지와 짙은 녹색 셔츠 같은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약 3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가슴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눈은 저에게 정착하기 전에 경멸적으로 민준이를 훑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함께 인식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민준이가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쳐다보며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저를 살폈습니다. 나는 민수요. 그가 마침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당신 오빠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단어들이 창고의 두꺼운 공기 속에 짙은 연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오빠. 몇 분 전에 보았던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 눈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보다 6년 전에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 민준이가 언급했던 상속인.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수는 불빛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그를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눈,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 꿰뚫어 보는 시선을 가진 짙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의 모양, 턱선도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30년 후에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눈물이 시야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셔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3개월 전에 법무사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인 중 한 명인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박현식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저를 버렸다고 믿고 자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편지, 법무법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억제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지영, 그리고 10년 전에 사고로 죽은 또 다른 가은. 우리 아버지가 평행한 삶을 유지한 남자였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동안 그들의 등 뒤에서 재산을 쌓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날것의 고통,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만의 자식들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진실을 부인한 같은 남자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 창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조사하러 왔습니다. 모든 서류, 부동산, 계좌, 편지를 찾았고 다른 것도 발견했죠. 그는 지옥을 얼릴 수 있는 시선으로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염탐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법무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을,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은숙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민준이에게 걸어갔고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는 이전의 오만함이 증발한 채 벽에 더 가까이 몸을 눌렀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그렇게 잔인할 것이라는 것. 당신 자신의 어머니를 대중 앞에서 굴욕을 주고 그녀를 무일푼으로 존엄성도 없이 남겨두어 감정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민준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훨씬 키가 크고 훨씬 위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쁩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거짓말을 비밀로 유지할 품위는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 생명을 준 여자에 대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민준이는 반항적인 자세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재산은 내 거야. 나는 그의 손자라고. 그 늙은이를 전혀 몰랐던 사생아인 당신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어.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턱의 긴장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동등한 상속인입니다. 지영, 나,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통한 당신. 하지만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훔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박현식의 비밀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영 씨, 이게 많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의 세계가 막 무너졌다는 걸 알지만 다른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셔츠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더 낡고 공식 인장이 찍힌 누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언장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그의 합법적인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조항을 추가했죠. 상속인 중 누구라도 속임수나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 하면 그들은 자동으로 자신의 몫을 잃게 됩니다. 단어들이 창고의 침묵 속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가차없이 계속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 몫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당신을 재정적, 감정적 폐허로 남기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사립탐정 사이의 이메일, 부패한 법무사 직원들에게 보낸 은행 송금 내역, 그와 수진이가 호텔에서의 주말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계획의 모든 단계가 그들을 법적으로 파괴할 디지털 증거로 포착되었습니다. 유언장 조항에 따르면 민준이는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 수진이, 그는 절대적인 냉정함으로 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공범으로서 당신도 한 푼도 보지 못할 겁니다. 수진이는 숨 막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증명할 수 없어. 민수는 유머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 모든 증거의 사본을 유언장 담당 법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적 심리는 2주 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신들 둘은 상속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기, 감정적 협박, 공모 혐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민준이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참견쟁이 사생아야.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고. 그녀는 내 어머니지.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그는 위협적으로 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민수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녀는 당신 어머니입니다. 당신을 키우고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가진 모든 것을 준 여자. 그리고 당신은 배신으로 보답했죠. 그것은 당신을 도둑보다 더 나쁜 무언가로 만듭니다. 괴물로 만듭니다. 뒤따른 침묵은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짙었습니다. 민준이는 무력한 분노로 떨었습니다. 수진이는 완벽함의 가면이 완전히 파괴된 채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서서 단 하루 오후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제를 얻었고 제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지만 무덤에서 우리를 보호할 선견 지명이 있었고 제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민수는 제게 다가와 크고 거친 손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아프다는 걸 압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압니다. 3개월 전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당신의 온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거의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끔찍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것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원하지 않아요. 말이 생각보다 먼저 입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마치 그 대답을 정확히 예상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나세요. 어머니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있으세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것과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다음 몇 년을 감방에서 보내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순수한 증오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아들의 흔적은 없었고, 제 사랑을 무기로 사용한 잔인한 낯선 사람만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는 독처럼 단어들을 뱉었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팔을 잡았고 그들 둘 다 창고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희미해질 때까지 금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내내 처음으로 민수와 저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떠난 후 남은 침묵은 달랐습니다. 억압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고 대답 없는 질문들과 반쯤 발견된 진실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채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든 공격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처 입은 동물인 것처럼.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포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제 목소리는 몇 시간 동안의 수많은 감정으로 지쳐 거칠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녹슨 선반 중 하나에 기댔습니다. 확실히는 몰랐지만 당신 아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호텔로 데려갈 것이고 당신을 버릴 것이고 은숙이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매일 오후에 여기 와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죠. 2주. 제 피를 나눈 이 낯선 남자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버려진 창고에서 2주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질문은 거의 속삭임으로 나왔습니다. 왜 저를 신경 쓰시는 거죠? 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몰라요. 민수는 창고 뒤편 어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8년 동안 세상에 혼자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오래되고 깊은 슬픔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고 어머니 외에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희망,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억제된 눈물로 빛났습니다. 가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과 저만 남았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당신 아들이 당신을 강탈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거짓말쟁이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모른 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울었습니다. 민수와 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떨어져 살았던 모든 세월을 위해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때까지, 온몸을 흔드는 마른 흐느낌만 남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말로 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무너지는 동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포옹은 단단하고 따뜻했고 단순한 비누와 정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인 낯선 사람의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수십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전, 숨겨진 의도나 그림자 속에 기다리는 배신 없이 누군가가 무조건적으로 제 편이라는 느낌.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민수는 저를 놓아주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울 권리가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을 때 몇 주 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제가 바닥에 떨어뜨린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시된 페이지를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박현식이 진정 누구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1985년 날짜의 일기 항목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오늘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입을 다물게 하려고 50만 원을 더 주었다. 은희가 무언가 의심한다. 더 조심해야겠다. 부동산들이 좋은 수입을 내고 있다. 곧 5번째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항목마다 읽었고 각 항목은 이전 것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나 후회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다. 돈, 통제, 조작, 여자들을 어떻게 분리해 둘지, 자식들이 서로를 모르게 할 방법, 부동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 주는 방법에 대해 썼습니다. 그것은 회계사의 정밀함과 사기꾼의 냉정함으로 유지된 이중, 삼중 생활의 꼼꼼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어요. 제가 말했고 단어들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잔인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제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계속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돈과 부동산, 비밀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서 혼자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여자들 중 누구도 없었고 자식들 중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돈을 준 직원, 은숙뿐이었습니다. 은숙이 끝까지 그를 돌봤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노부인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유일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충성심과 그가 그녀에게 준 33년간의 월급 때문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는 마지막 소원을 이룰 품위는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봉투를 주고 당신이 진실을 알도록 한 것 말입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는 추웠고 금속의 틈새로 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누군가와 그 황량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는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민수는 몸을 바로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5채의 부동산은 총 약 8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우리는 각각 4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둘 다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진 돈이죠.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제 제안은 이겁니다.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우리 아버지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합시다. 좋은 일이요. 어떤 거요? 민수는 제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숙이는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평생 일했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녀에게 5천만 원을 줍시다. 우리 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었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찾는데 도움을 준 여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되었다. 공정했다. 나머지는 나누되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시다. 우리 어머니들처럼 집 청소 일을 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등을 부수는 여성들,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회를 줍시다. 그 더러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그의 눈은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유산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꿉시다. 눈물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평화와 비슷한 무언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을 통제하고 상처 주는데 사용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방하고 치유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민수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의 거칠고 강한 손을 잡고 단호하게 악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일어나 먼지와 습기를 털어냈습니다. 민수는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모아 깔끔한 더미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할 겁니다. 유언장의 법적 절차와 부동산 매각을 도와줄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인 이웃인데 항상 제게 잘해주셨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내일 서류 작업을 시작합시다. 내일요.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파괴되고 버려지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빠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목적과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창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는 문에서 멈춰 서서 아버지와 같지만 그 따뜻함에서 완전히 다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고, 진짜 가족은 당신을 지불할 수 없는 계산서를 들고 호텔 로비에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버려진 창고에서 2주 동안 기다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평생 형제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찾았으니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창고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약속처럼 빛나는 별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금속 문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채웠습니다. 이곳은 이미 제 목적을 다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발걸음을 맞추며 황량한 공업지대 거리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거리는 황량했고 깜빡이는 노란 불빛의 낡은 가로등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의 추위가 옷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저는 온기를 보존하려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데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값싼 세제와 정직함의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의 비싼 향수와 거짓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디 사세요? 민수가 이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30년의 힘든 노동으로 값을 치렀다. 멀군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영 씨, 저는 방금 버려진 창고에서 2주를 기다렸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의 낡은 트럭은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흰색이었고 문에는 찌그러진 자국이, 앞 유리 한쪽 구석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첫 시동에 잘 걸렸고 잘 관리된 듯한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민수는 히터를 켰습니다. 실내는 오래된 커피 냄새와 백미러에 매달린 값싼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처음 몇 분 동안은 도시의 야간 교통에 집중하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공업지대 거리가 점차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 켜진 창문 뒤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 부모님의 감독 아래 보도에서 노는 아이들. 평범한 삶, 단순하고 정직한. 제가 가졌다고 생각했고
결국 신중하게 구성된 환상이었던 모든 것. 무슨 일 하세요? 민수의 질문이 제 생각에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때로는 추가 수입이 필요하면 6일 동안 집 청소를 해요.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지쳐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집 청소를 하셨습니다. 암으로 빗자루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질 때까지 일하셨죠. 48세에 망가진 손과 부서진 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생생한 고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52세에 돌아가셨어요. 당뇨병이었죠. 약 살 돈이 없으셨어요. 고깃집에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일하셨죠. 집주인은 구급차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대리석 바닥을 더럽힌다고 저를 불러서 데려가라고 했죠. 말이 14년 동안 간직해온 분노에 차서 씁쓸하게 나왔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으로 운전대를 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무력한 좌절감으로.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부동산을 축적하는 동안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모든 것 위에 비밀과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 한 손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어머니도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의 바닥을 닦다가 죽지 않도록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대화의 무게를 조금 옮길 필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남쪽에 작은 가게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낡은 차들을 고칩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직합니다.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모든 센트는 제 손으로 번 것이지 누구에게서 훔치거나 거짓말해서 번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진정한 자부심. 민준이. 그 생각은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제 아들. 제가 굶지 않게 하려고. 제가 먹지 않은 음식으로 먹여 키운 아이. 우리가 버스 탈 돈이 없어서 12년 동안 매일 햇볕과 비를 맞으며 학교에 데려다 준 아이. 첫 시련을 겪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세상에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때, 제 품에서 울었던 아이. 그 아이가 저를 일회용 도구처럼 사용한 잔인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멈추기 전에 나왔습니다.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운전했고, 손은 운전대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시선은 도로에 고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탐욕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박한 무언가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는 좌석 사이의 수납함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의 전화번호가 손으로 적힌 카드였습니다. 민준이가 연락하려고 하거나 위협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세요. 시간이 언제든, 날이 언제든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진지함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알게 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이 남자는 저를 보호할 의향이 있었고, 제 인생을 38년 동안 공유한 제 아들은 제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저는 창고의 서류들과 함께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민수 씨,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는 도로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상속인들이 서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평생 거짓말하고 조종하셨으면서 왜 유언장에 도덕적인 규칙을 넣으셨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어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명료한 순간을 가졌거나 어쩌면 비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죽은 후에 그의 더러운 돈 때문에 자식들 중 누구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그의 뒤틀린 방식이었죠.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서로로부터요. 마지막 조작이었군요.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조차 그는 계속 통제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조작이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 조항이 없었다면 당신 아들이 이겼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법적으로 파괴하고 모든 것을 차지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기적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록 우연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20분 후에 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블록이었고 작은 발코니에는 널어놓은 빨래와 반쯤 죽은 식물이 담긴 화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엔진을 끄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괜찮으시겠어요? 질문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생각할 게 많지만 괜찮을 거예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그의 재킷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내일 아침 10시에 변호사와 약속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나요? 유언장 절차를 시작할 때 당신이 거기에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일이 있었고 청소할 집이 세 채나 있었지만 이것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였습니다.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로 위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트럭에서 내려 제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빠르지만 단호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이겨내실 거예요. 이 모든 것, 고통, 배신, 혼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겨내실 겁니다. 그는 떨어져서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는 3층 아파트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낸 후 모든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작은 투룸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금요일 아침 민준이가 저를 호텔로 데려가기 전에 남겨둔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에 씻지 않은 커피잔. 테이블에 펼쳐진 신문.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돈되지 않은 제 침대. 하지만 3일 전에 그 아파트를 떠났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영은 순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믿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 이 지영은 아버지에 대해, 아들에 대해, 돈과 탐욕이 개입될 때 혈연의 연약함에 대해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새로운 것을 알았다. 가족이 항상 예상한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버려진 창고에서 기다리는 전혀 몰랐던 오빠의 형태로 온다는 것을.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쓰러졌다. 육체적, 감정적 피로가 극에 달했다. 눈을 감았고 잠시 동안 제 아파트의 침묵과 제 심장의 느린 박동만 존재했다. 내일은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내일은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의 결과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저 숨을 쉴 필요가 있었다. 지갑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수의 메시지일 거라고 예상하고 꺼냈다. 하지만 그가 아니었다. 민준이었다. 메시지는 제 휴대폰 화면에 열린 상처처럼 빛났다. 어머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생각하시는 것과 달라요. 사랑해요. 아들, 민준. 저는 단어들을 한 번,
2번, 3번 읽었다. 읽을수록 속이 더 뒤집혔다. 사랑해요. 38년 동안 제게 전부였던 그 두 단어가 이제는 속이 비고 텅 비고 금으로 통하려는 가짜 동전처럼 들렸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제 일부는 대답하고 싶었다. 여전히 어머니인 부분. 어둠이 무서워 제 다리를 껴안던 어린 소년을 기억하는 부분. 하지만 다른 부분. 지난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성숙한 부분은 대답하는 것이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종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이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행위는 간단했다. 화면을 3번 탭하는 것뿐이었지만 거의 40년 동안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자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화면에 떨어져 글자를 왜곡시키는 조용한 눈물. 아마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은 환상이었다. 진짜 남자는 잔인한 낯선 사람이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3층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가로등에 반쯤 비친 거리를 볼 수 있었다. 길 잃은 개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고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걸었다. 삶은 제 고통에 무관심하게 계속되었다. 저 회색 건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조용한 비극을 살고 있을까 궁금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까? 저 불 켜진 창문 뒤에 얼마나 많은 가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뛰었다. 메시지를 열기 전에 망설였다. 지영 씨, 수진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준이는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죠? 당신은 그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들은 항상 용서하잖아요. 제가 느낀 분노는 너무 강렬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앉아야 했다. 제 굴욕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계획했던 여자. 수진이가 이제는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저는 그 번호도 차단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완전히 끄고 테이블 위에 두었다. 침묵이 필요했다.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침실로 걸어가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시트에서는 값싼 섬유 유연제와 외로움의 냄새가 났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제 마음은 최근의 현실과 뒤섞인 이미지와 기억의 소용돌이였다. 저는 5살 민준이가 학교 아이들이 낡은 옷을 놀려서 우는 것을 보았다. 그때 저는 그를 안아주며 언젠가는 새 것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는 15살 민준이가 첫 과학상을 받았을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의 프로젝트 재료비를 대기 위해 그 주에 이중 교대 근무를 했다. 저는 25살 민준이가 수진이를 제게 소개하며 그녀가 자기 인생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저는 아들이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해서 울었다. 이제 그 모든 기억이 오염되었다. 모든 포옹, 모든 미소, 모든 사랑해요. 엄마에는 이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저를 어머니로 보지 않고 장애물로 보기 시작했을까? 아버지의 재산을 발견했을 때였을까? 아니면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무언가가 항상 그 안에 있었을까? 질문들은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저를 괴롭혔다. 마침내 새벽 3시경 피로가 이겼고 저는 잠이 들었다. 아버지 꿈을 꾸었다. 우리는 제가 모르는 거대하고 텅 빈 집에 있었다. 그는 제 앞에서 걸었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항상 닿을 수 없었다. 제가 연 모든 방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온 가족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진에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다른 아이들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모든 비밀스러운 삶이 벽에 트로피처럼 걸려 있었다. 저는 새벽 6시에 심장이 뛰고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놀라 잠에서 깼다. 새벽의 회색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저는 밤 동안 육체적인 싸움을 한 것처럼 아픈 몸으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다. 거울에 비친 여자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깊은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더 뚜렷해진 주름. 고통은 사람을 늙게 했다. 해가 완전히 뜨면서 커피를 만들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고 증기가 얼굴을 데우게 했다. 오늘은 민수와 함께 변호사에게 가야 했다. 오늘은 아버지의 유산을 푸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제 부엌의 조용함 속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연약해지도록 허락했다. 배신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했다. 8시에 휴대폰을 켰다. 다른 번호로 온 민준이의 메시지가 15개 있었다. 열지 않았다.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다. 수진이의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다. 그것도 무시했다. 그리고 새벽 7시에 민수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영 씨. 조금이라도 쉬셨기를 바랍니다. 10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바로잡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오빠, 민수. 당신의 오빠. 그 두 단어가 저를 이상한 따뜻함으로 채웠다. 저는 형제가 없었다. 항상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민수가 있었다. 저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때, 저를 보호해준 남자, 저를 경쟁자로 볼 수도 있었을 때, 동맹을 제안한 남자, 저를 알게 된 지 하루 만에 저를 누이라고 부른 남자. 가족이 항상 예상한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버려진 창고의 어둠 속에서 온다. 저는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 특별한 경우에 입는 짙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손질했다. 위험 있어 보여야 했다. 비록 속은 혼돈이었지만 통제력을 느끼고 싶었다. 9시 30분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여정은 길었고 아침 교통은 빽빽하고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바지와 갓 다림질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결코 말해지지 않았던 모든 진실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팔을 내밀었다. 저는 그것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건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5층에 있었고 베이지색 벽, 액자에 담긴 졸업장, 법률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다. 변호사는 두꺼운 안경을 쓴 50대쯤의 남자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였다. 그는 격식 있는 악수로 우리를 맞이하고 그의 짙은 나무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민수 씨께서 전화로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열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민수와 저는 모든 것을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비밀 가족들, 특별 조항이 있는 유언장, 저를 파괴하고 유산을 차지하려는 민준이의 계획, 민수가 수집한 증거, 창고의 서류들, 모든 것. 김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청했다. 그의 얼굴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에 가끔 눈썹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복잡하지만 관리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마침내 수첩을 닫으며 말했다. 유 원장의 조항은 명확합니다. 민준이가 속임수로 지영 씨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자동으로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수 씨가 수집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은행 송금 내역,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지영 씨께 한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당신 아들이 결과를 어쩌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질문이 펀치처럼 저를 덮쳤다. 제 아들이 형사 고발을 당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제 아내 어머니는 아니, 다른 방법을 찾자. 그를 용서하자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굴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여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준비됐어요.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호하게 들렸다. 제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법적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유 원장 담당 법무사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이다. 그런 다음 모든 상속인이 소환되는 공식 심리가 열릴 것이다. 민준이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민수가 수집한 증거의 양으로 보아 그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전체 절차는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겁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확실하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권리를 잃을 것이고 유산은 두 분 사이에 나뉠 겁니다. 민수와 저는 시선을 교환했다. 그 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다. 전부 다 갖고 싶지 않아요. 집 청소 일을 하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재정적 지원, 기회를 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다. 존경, 심지어 감탄. 그것은 대단하군요. 제가 법적 재단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1시간을 더 보냈다. 재단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할지, 교육 장학금과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각각 몇 %의 돈을 할당할지, 민수는 우리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은희와 미경 재단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했다. 망가지고 잊힌 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다른 여성들이 같은 운명을 피하도록 돕는 유산을 갖게 될 것이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오후 2시가 거의 다 되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활기찼다. 민수는 저에게 무언가 먹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칠판에 손으로 쓴 메뉴가 있는 작은 가족 식당을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찾았다. 우리는 김치찌개와 음료수를 주문했다.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겨 몇 분 동안 조용히 식사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았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놀라실 겁니다. 따로 자라서 서로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들의 자식들이 서로를 찾았고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입니다. 그가 옳았다. 우리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과 비밀을 축적하며 가족들 사이에 벽을 쌓았다. 우리는 24시간도 안 되어 그 벽을 허물고 그의 자원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짓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두렵나요?
민수가 물었다. 저는 솔직하게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내 민준이와 얼굴을 마주해야 하고 그의 변명, 거짓말을 들어야 할 거예요.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이 장을 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내내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혼자 마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특별한 목적지 없이 서울 시내를 걸었다. 상점, 공원, 노점상들을 지나쳤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고 각자 자신만의 복잡한 이야기를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을 때 제가 말했다. 민준이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저를 그렇게 잔인하게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창고에 가지 않았을 거고,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러니하죠. 그의 배신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그의 계획이 결국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따로 살았지만 이상하게 비슷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우리 어머니들의 고군분투, 희생, 굶주림과 추위의 순간들. 우리가 거대한 것처럼 축하했던 작은 승리들. 우리는 피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몇 주는 법적 절차, 김 변호사와의 회의, 심리 준비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민준이는 수없이 저에게 연락하려 했다. 세 번호로 온 메시지, 제 문 앞에 남겨진 편지들, 심지어 한 번은 제 건물 앞에 나타났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다. 민수는 제게 비상 호루라기와 경찰 친구의 번호를 주었다. 민준이가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록했다. 법적 사건에 대한 더 많은 괴롭힘의 증거. 수진이는 다른 전술을 시도했다. 그녀는 제가 돈 때문에 아들을 파괴하는 잔인한 어머니라는 가짜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몇몇 지인들이 사실인지 묻는 글을 보냈다. 저는 진짜 상황을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믿었고 다른 사람은 민준이 편을 들었다. 위기의 시기에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목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짧았다. 하지만 저는 또한 새로운 동맹을 발견했다. 호텔 접수원이었던 은숙이 어느 날 오후 저를 찾아왔다. 그녀는 직접 만든 쿠키와 차를 가져왔다. 우리는 제 작은 거실에 앉았고 그녀는 몇 달 전 민준이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울었다. 그가 당신을 해치는데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그저 할아버지를 알아가는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중 누구만큼이나 제 아버지의 비밀의 희생자였다. 심리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물을 마시러 3번이나 일어났다. 짙은 회색 원피스가 깨끗하고 다림질되었는지 5번이나 확인했다.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새벽 4시에 마침내 포기하고 커피를 만들었다. 창가에 앉아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하늘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수가 8시에 저를 동행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산 것으로 보이는 새것 같은 짙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될 수 있는 한 준비됐어요. 심리는 역사적인 시내에 있는 낡았지만 우아한 건물인 법무사 건물에서 열렸다. 우리는 짙은 나무벽, 푹신한 의자, 그리고 법무사와 변호사들이 앉을 긴 책상이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깊은 다크서클과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수진이는 그의 옆에 있었고 완벽하게 화장했지만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들이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민준이가 일어섰다. 어머니, 제발요. 그가 시작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그를 다시 앉혔다. 민수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고 우리는 방의 반대편에 앉았다. 구분이 명확했다. 그들은 한쪽에, 우리는 다른 한쪽에. 법무사가 들어왔다. 완전히 흰머리와 엄격한 표정을 한 나이든 남자였다. 그는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리를 시작했다. 다음 2시간 동안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 민준이가 제 굴욕을 계획한 이메일, 사립탐정에게 보낸 은행 송금 내역, 그와 수진이가 제 순진함을 비웃는 문자 메시지, 은숙의 증언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고 법정의 차가운 불빛 아래 노출되었다. 민준이의 변호사는 모든 것이 오해였으며 그의 의뢰인은 단지 가족사를 조사하고 있었고 호텔 사건은 의사소통 오류였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공허하게 들렸다. 법무사는 침묵 속에서 들었고 가끔 메모를 했고 그의 표정은 꿰뚫을 수 없었다. 관련된 당사자들이 말할 시간이 되었을 때 민준이가 일어섰다. 저는 단지 제게 속한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떨렸다. 할아버지는 부자였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왜 어머니가 허리가 부서질 때까지 집 청소를 하는 동안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선에 낭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두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일어섰다. 한 가지는 네가 오라, 민준아. 내 할아버지는 부자였고 우리를 가난 속에 두었지. 그것은 잔인하고 불공평했어. 하지만 내 해결책은 그의 잔인함을 반복하고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어. 너는 그가 되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저는 계속했다. 네가 나에게 물었다면 모든 것을 주었을 거야. 모든 것을. 하지만 너는 나를 믿는 대신 나를 파괴하기로 선택했지. 그리고 그 선택은 내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민준이는 머리를 손에 묻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진이는 조용히 울었다. 법무사는 마른 쿵 소리와 함께 서류철을 닫았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김민준 씨는 상속인 간의 속임수를 금지하는 유언장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박현식 씨의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전체 재산은 남은 합법적인 상속인인 박지영 씨와 박민수 씨에게 나뉜 것입니다. 그는 나무 망치를 책상에 쳤다. 이 심리는 종료합니다. 우리는 부적절하게 쾌활해 보이는 밝은 태양 아래 법무사 사무실을 나섰다. 민수는 보도에서 저를 꽉 안아주었다. 해냈어요. 그를 마주하고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공허하고 슬펐다. 법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아들을 잃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꿀 겁니다. 민수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을 도울 것이고 당신 아들은 우리가 할 좋은 일을 결코 지울 수 없을 겁니다. 6개월 후 은희와 미경재단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는 5채의 부동산을 총 8억 2천만 원에 팔았다. 5천만 원은 은숙에게 주었고 그녀는 우리가 수표를 건넸을 때 1시간 동안 울었다.
나머지는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일부와 재단을 위한 가장 큰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해에 우리는 가사도우미 자녀들에게 30개의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다. 50명의 어머니들에게 긴급 임대료 지불을 도왔다.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3개의 소규모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저는 다시는 민준이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와 수진이가 심리 6개월 후에 이혼했고,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수입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제 일부는 여전히 그를 생각하면 아프다. 그는 제 아들이다. 그 사랑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가장 힘든 사랑은 멀리서 행사되는 사랑이다. 민수는 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함께 저녁을 먹는다. 생일을 축하한다. 어머니들의 기일에 온다. 그리고 우리는 재단에서 함께 일하며 가족들을 면접하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아버지의 더러운 돈이 마침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본다. 어느 날, 제 작은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민수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 뒤틀린 의미에서 그는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옳았다. 저는 아버지처럼 비밀을 지키고 거짓 위에 제국을 건설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아들처럼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처럼, 민수의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 허리가 부서질 때까지 일한 여성들처럼 되고 싶었다. 오늘 그 오후로부터 3년 후, 제 세계가 무너졌던 호텔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며 길을 명확하게 본다. 고통은 진짜였고 배신은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그 잿더미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 낯선 사람이었어야 했지만 제 톨이 된 남자와의 형제애가 자라났다. 잊힌 두 여성의 이름을 딴 재단이 이제 수백 명을 돕는다. 그리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마침내 제 가족을 여러 세대 동안 정의했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저 자신이 있다. 제 아들은 저를 호화로운 호텔에 무일푼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한 노부인 접수원이 제 인생을 바꾼 봉투를 주었다. 그 안에는 창고 열쇠뿐만 아니라 진실의 열쇠가 있었다. 그리고 비록 그 진실이 저를 산산조각 냈지만 그것은 또한 저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었던 비밀의 부담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완벽한 가족의 환상 없이 오직 제가 누구인지,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현실만으로 세상을 걷는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떤 유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